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일상을 이어나가는 인류에게 이상기후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산불, 홍수, 우리를 사선까지 끌고 가는 무더위 등등 예측 가능성이 줄어드는 일을 준비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가장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25년 7월 두 번째 주 그것은 알기 싫다는 기후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4회)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합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7년간 생각하던 것이 드디어 좀 마음 편하게 정리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7년이나 고민하셨나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 죽겠네 네. 싶은 무더위를 처음 마주했던 게 2018년이었던 기억이 그쵸. 그때 홍천에서 41도를 찍었었던 나기 때문입니다. 네. 오후에 퇴근할 때 뭐 좀 일찍 퇴근할 때 오후 4시 이럴 때 차에 시동을 켜자마자 차 온도계를 보면 41도, 40도를 가리키던 순간이었어요. 예. 이것만 지나면이라는 생각을 그 후로 한 7년간 했죠. 오래 하셨네요. 네. 심지어 이제 그 해외 여행을 가서 사막 기후인 도시에 가서도 되게 놀랍고 반가웠던 게 기억났어요. 이거 서울만큼밖에 안 더운데? 혹은 서울보다 안 더운데? 저는 2020년에 아이슬란드에 가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만큼 추운데? 네. 그죠. 북유럽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추위라고 하죠. 네. 서울에 관광 와가지고. 어린이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 들어서 이제 생각이 바뀌죠. 모든 여름은 이렇겠구나. 네.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류에게 앞으로 가장 덜 더운 여름은 지금이겠구나. 격언이 되었죠. 네. 올해 여름이 제일 시원하다. 네. 내년은 더 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대비해야 될 텐데 이 이상기후의 특징은 뭐냐? 기후는 원래 예측 가능한 거라서 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는 기후를 어느 정도 정복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이제 인류가 구름 끝까지 올라가서 비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도 연구하고 대충 이때쯤 되면 이만큼 비가 오고 이만큼 춥고 이만큼 덥고 하니까 요만큼을 준비하면 돼라고 하면서 세금에서 걷어들인 돈을 가지고 요 정도 배정을 해서 비 올 때 뭘 하고 더울 때 뭘 하고 뭐 사람들이 이 정도 쓰러질 때를 대비해서 무슨 캠페인을 하고 돈을 배정해 놨는데 예측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건 그 정도 돈 써가지고는 준비를 못한다 라는 겁니다. 물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오면 네. 지하에 깔려있는 인프라가 대처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죽거나 사람들이 출근을 못하고 사람들은 경제활동도 더 못할 거예요. 그래서 20년대 초반부터 ESG 노래를 부른 겁니다. 탄소를 늘리지 않는 기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돈을 벌면서도 더 이상 이상기후에 시달리면 안 된다고요. 네. 가끔 논의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숲과 정치의 이야기 예티 코너. 올 봄이 오기 직전쯤에 아니다. 더 됐군요. 작년이었군요. 네. 작년 그냥 겨울이잖아요. 네. 총선이 오기 전에 네. 작년에 총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비 후보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네. 그러셨더라고요. 네. 그분은 정치를 처음 해보는 분이었고 대충 이제 숲에 예티처럼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 것이 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울산 남구의 김우성 지역위원장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 지역위원장 김우성이고요. 똥멍청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숲에 사는 예티 코너에서 가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숲에 사는 예티 코너. 똥멍청이에서 예티로 예티는 숲에 안 살지 않나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안 될 걸 도전하니까 네. 우리가 멍청이라고 놀렸습니다만 또 나중에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글자 맞춰서 드로이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숲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울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해 없고자 말씀드리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우성 그 시의원인가 계세요? 김상욱 의원실의 사무국장이 김우성님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울산시당 부대변인으로 네. 제가 기사에서만 봤는데 김우성님이 계세요. 당마다 김우성 씨가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당적이 없는 김우성님을 발견하시면 저 진보당으로 입당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분은 네. 울산 혁신당 김우성 그렇습니다. 지역위원장 되겠습니다. 이름에 색깔을 칠해놔야겠네요. 네. 결국은 뭐 얼마나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정치를 하게 되셨군요. 여전히 호소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물론 그건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당이 뭔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봐요. 약간 제 삶의 모토가 약간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이라 1년 누워있나 반년 누워있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지르고 보자. 네. 일단 울산에 계신 분들은 그때 가서 만나실 수 있을 것이고. 네. 미리 만나뵙고 계시고. 우리 방송에서는 이제 이런 분야의 얘기를 할 겁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네. 가끔 기억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거 궁금하다 싶을 때 이분을 모실 겁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생리대 29days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레노버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호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김영대입니다. 이번 주에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는 발매 30주년을 맞은 듀스의 마지막 앨범을 들어보고 듀스가 이후 우리 음악 시장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에 업데이트됩니다.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생리대 챙겼냐고? 기본부터 다 챙겼지. 피부가 안심하는 성분에 부드러운 촉감이 기본. 트러블 걱정은 빼고 흡수력과 안정감은 확실히 체크했어. 준비 끝났으면 뭐든 하러 가볼까? 국내 생산 저자극 안심 생리대 100% 교환환불 보장의 자신감 29days. 29days 광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뽑은 광고 문구예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음원이 바뀌었어요, 저희. 네.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뭐든지 맘대로 해보라고. 네. 20살 때 몸을 망칠 수 있는 거, 20대 때 망칠 수 있는 거 다 망쳐봐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술도 많이 먹어보고. 네.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네. 그러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만나는 첫 생리대 29days입니다. 29days만의 다이아몬드형 홀로 흡수력 안심할 수 있고요. 더마 테스트 인증으로 저자극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무첨가 기본으로 성분도 안심할 수 있고요. 100% 교환환불 제도로 마음까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자극 안심이라는 게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자극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론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하루 종일 부드럽고 사계절 내내 산뜻한 진짜 안심 생리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생리대 유목민 분들께서는 정착하실 수 있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사계절 내내 산뜻 이것도 밑줄을 그어줘야 돼요. 지금 이게 또 이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네, 생리대를 고르는 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되는 계절이거든요. 매우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29days를 써보시면 사계절 내내 정착해도 되겠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온가족 생리대를 29days로 바꿔보세요. 10대 후반에
그 남성들한테는 보통 이제 요 비슷한 컨셉의 홍보를 면도기 광고할 때만 아, 그죠. 합니다. 네. 인생 첫 번째 면도에서 상처받지 말자 뭐 이런 자극도 중요하고. 그럼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믿으라고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29days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어디 다른 데서 글을 쓰신 거를 봤는데 우리는 왜 그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하는가. 별로 다가오지도 않는 단어인데 그냥 근데 다가오는 단어 얘기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거든요. 빨대 조금 쓰자고 했더니 네. 도널드 트럼프가 빨대를 탄압하기 시작해서 종이 빨대를 탄압하기 시작했잖아요. 대충 탄소 이야기로 퉁치고 있는데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걸 봤는데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글을 보셨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계산 있잖아요. 계산이요? CO2는 P 곱하기 S 곱하기 2 곱하기 C 점. 네. 네. 이거 빌 게이츠가 테드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 네. 관련 책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전체 양을 계산하는 개념식이고요. 네. 이산화탄소의 양은 인구수 곱하기 그 인구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곱하기 서비스를 PS. People service per person. 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카본을 CO2. 곱하면 모든 전 세계 인간들이 누리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이 전체 양을 뭐 몇 %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수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곱셈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돼요. 네, 여러 개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됩니다. P든 S든. P를 0으로 만드는 건 되게 가혹한 거예요. 이 인류 절멸. 네. 타노스식 해결책이잖아요. 타노스도 절반만 줄이기로 했거든요. 네. 지구한테는 좋은데 난 별로 안 좋아요. 죽거든. 가혹한 거죠. 네. 그래서 서비스를 그럼 0으로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누리는 서비스란 입고 마시고 하는 건데 모든 것들이요. 그걸 제로로 만들면 어차피 인류 절멸이라서 또 똑같아져요. 그죠? 우리가 생산하는 농업의 영역에서 되게 많은 농축산업에서 탄소와 메탄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밥 못 먹고 밀가루 못 먹고 그죠? 해서 죽거나 아니면 뭐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러워서 죽든지 어차피 죽어요. 이러면 아무런 에너지도 안 쓰고 서비스를 생산할 수도 없어요. 그 종교적인 영역이네요. 뭐 기도를 해서 뭐 누가 뚝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 전기로 앞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한 거군요. 그게 뭐 풍력을 개발하고 태양광을 개발하고. 그래서 어쨌든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 전기로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생산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P와 S와 P 곱하기 S 곱하기 2 곱하기 C에서 P는 사람, S는 서비스, E는 에너지인데 이게 0이 될 수 없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해볼 수는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0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들면 생태계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저장하기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 이미 우리가 지난 산업혁명 이후로 300년간 배출해놨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어디에 저장할지 이런 기술들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가 있는 거는 포집하고 배출은 0으로 만들고 이러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게 이제 그 수식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너무 먼 얘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어폰을 그대로 꽂은 채로 문 열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시면 되죠. 그죠. 네. 마음이 급해지죠 갑자기. 왜 내일 안 되는 거지? 이 빡센 걸 어떻게 하려 그래? 그럼 이제 빡센 바깥을 구경하고 오시면 될 것 같다. 기후변화는 되게 가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년 올해 우리가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막 100년 평균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100년 아니라 한 6, 70년만 해도 되게 많은 게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300년 전에 우리가 산업혁명을 했는데 그때쯤 만들어진 시설이 얼음 저장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경주의 석빙고, 뭐 서울에도 서빙고, 동빙고 이런 명칭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얼음 저장하는 시설들이 어떻게 저장하냐면 겨울에 한강을 잘라서 얼음을 넣어놨다가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게 안 녹는다는 거죠. 뭐 그죠. 맞다.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이상한 돌 밑에 넣는 거예요. 동굴에. 근데 그게
불과 50년, 70년 전에 1950년대에도 얼음 자르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까지 그 기술이 유지됐던 강이 거죠? 얼었던 거죠. 강이 열기도 어렵고. 네, 강이 얼어야 자를 게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한강 겨울에 어나요? 가끔. 근데 강은 원래 네. 겨울에 한강은 얼어서 그냥 그 위로 사람들이 건너고 마차 지나다니고 그게 한강입니다. 그게 10년대 이후에 우리 사무실은 한강을 늘 보고 있잖아요. 네. 10년대 이후에 딱 한 번 전체가 온 적이 있었어요. 네. 서울 시내에 이제 한강 하류잖아요. 서울은 네. 전체가 온 적이 딱 한 번. 그것도 몇십 년 만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잘라서 그 위에 마차가 지나다니면서 얼음을 나르고 한다라는 거는 그 두께나 그 겨울의 강도, 지속성 이런 게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불과 수십 년 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겨울이 그렇게 달라졌고 여름도 예를 들어서 뭐 폭염일수, 뭐 열대야 일수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보다 뭐 하루 이틀 늘었어요. 미묘하게 증가한 느낌이에요. 이게 아니라 3주 빨라졌는데요. 갑자기 뭐 9월인데 기온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매년 다른 풍경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작년에 그 낙엽이 아직 안 떨어졌는데 그 외에 눈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어가지고. 기후변화가 만드는 재난들을 우리가 되게 무겁게 봐야 되는 게 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던 재난들이 뭐 세월호 참사나 아니면은 뭐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태원 참사로 158명이 돌아가셨고 세월호 참사로 304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분이 8,000명 가까이 되는데 네. 1,83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훨씬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네. 이 재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느리게 오는 재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2011년도에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처음 세상에 보고됐거든요. 네. 근데 제품이 94년부터 팔렸어요. 굉장히 오래 팔렸고 네. 천천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어나가고 있는 중에도 법을 제정하거나 과학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게 이제 좀 따라가 본 다음에 저도 배우게 된 건데 이게 이 느린 참사에 이게 이제 뭐 자연환경 문제가 아닌데 자연재해 문제가 아닌데 왜 이걸 지금 얘기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연이 만들어내는 참사하고 비슷한 패턴이 속도잖아요. 그렇죠. 느리게 진행돼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이유가 그거인 걸 특정해내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뭐 더웠기 때문에 식생이 바뀌면 해충의 종류가 바뀐다거나 뭐 강물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바뀐다거나 그래서 죽는 거면 그것도 이상기후로 죽는 건데 이상기후로 죽는 건지 모르고 죽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폭염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세요. 네. 다른 나라는 뭐 유럽이나 이런 냉방이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진 나라 이런 데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지금 저 프랑스하고 뭐 벨기에 이런 데서 폭염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엄청 많다는 뉴스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세요. 근데 네. 이거를 우리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의 통계에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뭐 산불, 홍수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기후의 영향을 받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숫자 안에 어떻게 포함시키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기후변화로 이러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고 거기에 관한 준비도 한다고 했고 근데 국제적으로 그 뭐 인류 전체의 조별 과제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지지부진하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기후변화는 다 거짓말인데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엉망진창으로 뭐 조별 과제가 돌아가다가 현재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한두 군데 극우 정권이 이제 공화정에서 들어오면 20년대 극우 정권의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는 거짓말이다니까. 그러면 한 나라가 어기면 또 한 나라가 어기고 또 한 나라가 어기고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저는 트럼프가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아일랜드는 달라고 안 했어야지. 라든가. 네, 아이슬란드. 죄송합니다. 네, 아이슬란드를 달라고 안 했어야지라든가. 그러니까 아일랜드를 네. 얻었다면 그건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를 얻었다면 내친 김에 아일랜드도 내놓으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여튼 뭐 그런
뭐 북극 항로에 관한 것들이나 미국의 뭐 국방이나 외교 뭐 이런 영역에 기후 변화는 이미 상수로 들어가 있어요. 얼음이 녹을 건데. 네. 그죠. 경제지도 나오는 가장 중요한 최근의 경제 흐름이잖아요. 네. 네. 북극 항로를 개척해서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원인은 뭐? 이상기후. 얼음이 녹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최대 편익을 우리가 가져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두에게 그게 재난은 아닐 수 있거든요. 난 어차피 30-40년 뒤면 죽는데. 뭐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려고 할 거고. 뭘 해먹어야지. 뭐 그런 영역에 포지셔닝을 하는 사람들도 상황 속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마인드는 그거일 거다. 네. 당신의 손해가 나의 이득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가장 좋아하는 아저씨니까요. 근데 그런 곳이 이제 집권을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ESG 협약이라는 게 그거야말로 얇은 얼음장 위에 올라가 있는 수준이다. 한 나라가 깨고 몇 기업이 깨면 다른 기업들도 툴툴대면서 같이 깨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국 같은 뭐 기후 악당 국가잖아요. 우리는 유명한. 그러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 다 원자력 쓰는구만. 지금 조선일보가 부추기듯이 네. 그럼 우리도 그냥 다시 원자력 쓰고 탄소 많이 배출하고 블라블라 합시다. 유럽도 아리백 못한대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지금 경제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ESG 스탠다드에 중국 기업의 숫자가 제일 많은가? 하나의 거짓. 중국은 개별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ESG를 결코 실천할 수 없다. G가 안 되기 때문이죠. 네. 다만 그린워싱은 가능하다. 왜? 독재 국가에서 열심히 뭐 하니까. 근데 유럽과 미국이 ESG 기준을 안 지킨다. 그럼 결국 중국도 돌아갈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 수식에 영원히 못 맞추게 돼요. 탄소 배출은 영원히 못 줄일 거예요.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잠깐 네네. 밖에 나갔다 오고 다시 반성하고 네. 언제야 이러고. 네. 네.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언젠가 되게 열심히 가고 있긴 해요. 중국이랑 인도가 신재생 에너지 지금 깔고 그 비율 증가하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다른 세상 얘기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네. 어떻게 보면 뒤처져 있는 거지. 이미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에 될랑말랑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죠. 근데 중국이나 인도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가 그걸 미국에서 대륙에서 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방송에서 몇 번 있었는데 그냥 대륙은 그냥 차를 몰고 그냥 두어 시간 가는 건데 가볍게 느껴집니다. 주변에 보이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네. 근데 다 똑같은 와중에 저 멀리에 태양광 패널이 몇백 킬로미터 쭉 쌓여 있는 걸 제가 계속 봤거든요. 이게 어딘가 대도시에 쓰일 거 아니에요. 화석연료에서 나온 에너지 대신에. 한국은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꽤 많은 경제 선진국들은 다 그거 하고 있다. 느린 거 말고 우리는 보통 이제 대처한 당장 큰 사고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언론은 그제서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더 뉴스에 녹여 넣을 만한 기회를 얻어요. 안 그럼 평상시에 얘기하면은 특검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채널을 틀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22년에 전 대통령 취임 초기에 나왔던 서울의 그 홍수 네. 사건 때문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주거와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오고 역사와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오면 서울에 왜 반지하가 이렇게 있었는가. 이 얘기는 뭐 토요일날 신선 소장하고도 짧게 합니다만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평생 반지하들을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 일들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제서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온 게 어떻게 된 건가 얘기하면서 기후위기 얘기 한번 집어넣고 이 정도는 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당시에 복지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반지하를 없애겠다. 없애지도 않았지만. 그럼 반지하를 없애고 나면 도시가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비가 더 이상 안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 해결은 그게 아닌 거예요. 비를 없애지 않았는데. 네. 우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비의 양이 달라지는 거, 강도가 달라지는 거 이런 데이터도 물론 봐야 됩니다만 사실 기후변화라는 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초래한 거잖아요.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인간에 의한 영역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어떤 그런 침수나 홍수가 발생하는 상황들도 도시의 그 피복이라 그러죠. 토양의 표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라고 아는 곳들은 예전에는 숲이었거나 초원이었거나 뭐 습지였거나 뭐 그랬겠죠.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는 생태계의 토양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숲에 갔을 때 이렇게 등산로 밖으로 조금 벗어나서 흙을 밟아보면 푹신푹신해요. 아, 그죠. 그 푹신푹신한 흙이 비가 왔을 때 물을 머금는 거예요. 설거지해 보시면 그 수세미가 푹신푹신하잖아요. 네. 물을 머금었다가 천천히 흘려보내는 거를 아마 설거지 끝날 때 보실 수 있는데 한 며칠 설거지 안 하면 마른 땅이 되어 있죠. 그죠. 수세미가. 네. 그 송이 캐러 갈 때 무조건 그래서 옆으로 걸어야 된다고. 아, 미끄러지니까. 네. 그래서 그 숲의 토양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비가 왔을 때 물을 머금었다가 천천히 한 2일, 3일에 거쳐서 흘려보내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도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토양에 들어있던 물이 천천히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안에 녹지가 충분하고 예를 들어서 뭐 높은 고도의 산에 숲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 물이 토양 안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흘러나와요. 근데 거기를 다 뭐 신도시를 만들고 해서 피복해버리면 그 면적 위에 떨어진 물은 단시간 안에 뭐 30분, 1시간 만에 그 빗물이 흐르는 수로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강남역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은데 그보다 약간 지대가 높은 주변 지역에서 강남역까지 물이 흘러 들어오는 과정에 녹지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 거의 없을 거거든요. 네. 그 방지턱이 없는 거군요. 그죠. 물을 머금었다가 천천히 흘려보낼 수 있는 구조가 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까 밖에서도 제가 우리 지역위원장님 그 대화를 하다가 네. 되게 오랫동안 생각하던 문제예요. 그런 물난리가 난 걸 어릴 때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트리트뷰가 어땠지 생각하고 기억해 보니까 달랐던 점이 그거였어요. 강남역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도가 조금 높아지는 곳이 2호선을 따라서 역삼역이 있고 그 역삼역과 강남역에서 7호선으로 나아가는 길에 높은 곳들이 있고 가장 잘 옛날 어르신들한테 알려진 곳이 태권도 승단 시험하는 국기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쪽에 산에 숲이 엄청 울창했고 그린벨트가 있었어요.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오며 가며 술 마시는 곳으로 다 바뀌었죠. 밀었군요. 네. 거기 산이 되게 넓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치산치수라는 단어를 듣잖아요. 그게 왜 붙어 있냐면 산을 다루고 숲을 유지하는 게 물을 다루는 거랑 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농업 관료들이 거기에 되게 위정자들이 집착했던 게 숲을 가꾸고 있어야 뭐 물에 그러니까 숲에 토양이 있으면 토양을 지나가면서 물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수질이 좋아지고 생태계가 좋아지고 하천에 뭐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강유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특히나 서울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용되는 토지들은 뭐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런 걸로 깔끔하게 포장이 돼버리고 그 물들은 빗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서만 흘러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달라진 거는 흐르는 속도예요. 양은 아마 물론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양이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흐르는 속도가 달라진 거예요. 서울을 뚫고 지나가는 한강의 모래톱과 백사장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한 40살 넘었을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유속은 비슷하고 강우량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그 콘크리트 친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은 주고 있을 것이다. 네. 강은 원래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형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의도가 뭐 어디 붙어 있었다더라, 뭐 잠실이 옛날에는 강북에 붙어 있었다더라, 뭐 이런 한강의 역사에 보면 그런 밤섬을 없앴는데 다시 생겼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변하는 건데 우리는 그 강의 위아래를 도로로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런 걸로 위아래를 막아놓고, 그렇죠. 원래는 그 제방 형태의 지형이 있고 그 너머에 이제 습지 겸 논농사 짓는 사실상 습지죠. 네. 그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도 다 없어진 거잖아요. 완충지대 역할을 하죠. 강 네. 옆에 있는 습지대는. 네네네네. 그런 버퍼도 사라지고 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뭐 녹지도 사라지고 완전 이제 도시가 진짜로 딱딱한 도시가 되면서 이제 그런 재난을 아주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뽑아낼 때 뭐 펌프를 써야 된다든가, 뭐 땅 밑에 더 큰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서 빗물을 저장하거나 흘려보낼 수 있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거를 한강으로 물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강남이랑 이렇게 수위가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뽑아내봤자 바보짓이죠. 그러네요. 역류하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지형을 고려했을 때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해결이 아예 불가능한. 네, 뽑아낼 수 있는 강이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런 지형을 어쨌든 사람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그렇죠. 자연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군요. 사실은 울산의 사례도 들어주셨는데 태화강,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대도시들보다도 울산이 하천에 돈을 되게 많이 쓰는 걸로 굉장히 많이 썼죠. 알려져 있어요. 1조 넘게 썼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되게 어렸을 때만 해도 울산 사람들은 강가에 살면 못 산다고 얘기했대요. 냄새가 너무 심하고. 아, 그런 예, 공장 하수가 다 있었군요. 예. 저는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김우성 지역위원장이 그 강에 띄우는 배를 집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는 강이 깨끗해져서. 아, 그죠. 되게요? 네. 저 나무로 만든 카누를 가지고 있습니다. 뱃놀 하실 수 있군요. 네, 뱃놀이. 지금은 더워서 못 해요. 네, 죽어요. 근데 태화강은 이제 뭐 청주, 대전 이런 데하고 다르게 은근 넓고 유량이 많잖아요. 네. 그럼 늘 손해를 보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태화시장도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 어떻게 보면 강남역 같은 피해 지역이에요. 그래서 태화시장이 되게 오래된 시장이고 태화강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시간당 한 80mm 오면 바로 침수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난리 나요. 80mm는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완전 대비가 안 돼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관해서 그 혁신도시를 원인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뭐 지도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태화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그 더 높은 지대에 원래는 숲이 있었어요. 네. 숲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깎아내고 혁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 우정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네, 맞아요. 유곡2 편한 세상. 네네네. 그래서 뒤쪽 그런 아파트네요. 아파트들 보시면 새로 지은 건물들이 항공뷰로 보시면 완전 다른 게 보이거든요. 아파트들은 크게 새로 지은 그렇죠. 것들이고 네. 태화시장 주변에는 아주 작은 주택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면적의 사람들이 살고 토양을 쓸 때는 괜찮았는데 네.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상류 지역에 토양이 포장돼 버리면서 그 면적에 떨어지는 빗물들이 그러니까 한 번에 태화시장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화시장은 시간당 80mm가 아니라 그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빗물의 양을 포함하는 양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 침수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이해했어요. 신식 건물이 새로 들어서요. 자연이 물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그걸 어떻게 보낼지를 다 계산하고 지을 수는 없어요. 예쁘게 짓기도 힘들어요. 네. 예쁘게 짓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어놨어요. 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해놓긴 했죠. 그게 자연의 방향하고 좀 각도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면 다른 동네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물이. 그 말씀이죠. 네. 근데 이게 그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학원생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다른 동네에 물이 넘쳐나게 지어버리죠? 그거를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군가의 무지였거나 아니면 부도덕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끼어들 수 있는 과정은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재난을 담당하는 부처가 울산시 안에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분명히 경고 사인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수문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학문의 영역을 수문학. 예, 하이드롤로지 수문학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지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GIS 이런 툴들을 쓰는데 지도를 펼쳐놓고 컴퓨터상에 그다음에 그 면적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시간당 80mm 이런 걸 넣으면 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아 맞다. 우리는 뭐 어렸을 때 저는 뭐 미니맵 만드는 것도 해보고 이러면 그죠? 네. 높이 결정하고 높이에 맞게 계산해서 이게 싸울 때 어떻게 내려가고 이럴지 계산할 수 있듯이 마치 네. 물이 흘러갈 때도 높이 주고 하면은 할 수 있다. 네, 수문학을 다루는 그 영역에서는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계산이고 이거에 관해서 위험 경보가 없었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사람들은 네. 그런 거에 돈 쓰느니 공무원한테 술 사주는 게 더 싸게 맥혀 정도의 논리로 접근했을 수도 있다. 뭐 책임 소재가 되게 불분명하거든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런 쪽을 뭐
IH 이런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게 뭐 일부 인정되거나 이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문제는 해결돼야 되니까 혁신도시 지하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거나 또 이런 공학적인 접근들이 뒤에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거기 있었던 숲이 사라지면서 이제 하부에 그런 재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영역을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어떤 비가 많아져서 침수가 발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재해라고 얘기하지만 인문학적인 영역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도시를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가치에 관한 영역이고 그런 고민이 부족했던 거죠. 그 점이 꽤나 사람을 철학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게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적게 오던 곳에 비가 많이 오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맞긴 한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실제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면 거기에는 부동산 논리가 끼어드는데 네. 이 부동산에 꼭 이걸 짓고 싶었던 그 몇십 년 전, 10년 전 사람들의 마인드가 기후위기와 한패인가? 한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는 둘이 같이 낸 시너지가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기후위기가 오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됐는데 그 앞에 부동산에 욕심낸 이 사람들만 좀 딴 생각 안 먹었어도 그냥 숲으로 내비뒀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 둘은 세트로 움직여서 결국 참사를 일으킨 거 아닌가. 그런 사례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강변에 살아버려. 강변 살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배후습지나 이런 영역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강변에 살기 위해서 40억짜리 아파트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일 가까이 지어야 강이 제일 가까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데는 해운대에도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RHT. 모든 도시의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난 지도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도 재난 지도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아직 정책이랑 아주 타이트하게 물려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재난 지도를 만들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침수되는 지역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주택의 개보수에 관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여기 다 집 뺍니다. 당신의 재산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위험하니까요. 네, 보험료 산정을 굉장히 불리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건조하게 너희 집은 재난이 일어나는 지역이야. 이렇게 적용을 해버린 거죠. 근데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전 재산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뭐 땅도 넓고 뭐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해운대 뭐 마린시티 네. 이런 데에 1층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후위기를 이루고 있는 기후위기의 안 좋은 결과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 그중에 중요한 걸로 재산권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뭐 이 문제를 우리가 정의롭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뭐 반지하에서 침수되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전망이 부족한 데서 발생하는 피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건물주들도 이해 당사자가 되고요. 거기 카페에서 차 마시는 커플들도 이해 당사자가 돼요.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해운대 사례는 이런 거잖아요. 해운대 가보면 쉽게 얘기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해운대에 그 바람 심하게 불고 비 많이 오면 정말 와 이거 사람 죽겠는데 서울 촌놈이 보기엔 되게 무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막 흔들리고. 네, 방파제 엄청 올리면 안 되나? 직접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해운대 주민들이 가장 심하게 반대합니다. 4층, 5층의 아파트는 오션뷰를 잃어버리거든요. 식당들도 오션뷰를 잃어버려요. 안 되죠. 그래서 반대할 거예요. 그럼 계속 위기에 노출될 거예요. 그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바다를 막아버리면 그분들은 확정적으로 굶어 죽게 돼요. 그죠. 파라다이스 호텔 방값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오션뷰.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네. 바다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바다는 어떻게 생겼냐면 바닷가에 뭐 파도가 치는 그런 영역들이 있고 뭐 돌이나 모래가 있고 그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 그 소금기를 견딜 수 있는 숲이 있어요. 뭐 해송이라 부르는데 바닷가에 자라는 소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숲이 있고
또 동해안에서 많이 보죠. 예. 그 너머에 또 뭐 보통 도로가 들어오거나 하고 맞습니다. 농경지가 들어오고 그 너머에 마을이 있고 산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바닷가의 풍경의 어떤 순서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모래사장 너머에 소나무 숲이 자라는 자리가 소나무 숲은 누구랑 경쟁하냐면 카페 사장님들이랑 경쟁해요.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들이 소나무 숲이 있으면 바다가 안 보이잖아요. 혹은 그 자리에 카페가 딱 들어와야 보이고. 고기를 밀고 네. 카페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소나무 숲은 원래는 파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던 마을의 방파제 같은 거예요. 자연 방파제인데. 근데 카페 사장님들이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방파제가 되는 거죠. 우리 또래들은 알아요. 그래서 해운대에 그 해송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거는 카페 사장님들이랑 서식지를 경쟁하는 숲이에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군요. 부산에서부터 울산까지 이렇게 해안선 따라 쭉 그런 대형 카페들이 올라오거든요. 동해안까지 쭉 펼쳐져 있는데 네네. 원래는 다 해송이 있던 자리인데 맞아요. 해송 나가면 카페 들어오는구나. 그죠? 예. 네. 와. 아니 이거 대박 정치의 영역인 게 네. 기후만 공부한 사람도 설명할 수 없고 정치만 보는 사람도 얘기할 수 없고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는 영역이네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해송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복원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바닷가는 뜨겁고 건조하고 식물을 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바닷가에 카페들은 있어요. 네. 차량으로 들어가죠. 걸어서 가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걸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한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로수를 보통은 심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바닷가에는 가로수 못 심어요. 왜요? 다 죽어요. 아. 그러니까 네. 뜨겁고 건조하고 소금기 날아다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살 수 있는 나무가 정해져 있는데 그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자랐던 해송들은 이미 다 사라졌고 네, 그 토양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가 바닷가예요. 뭐 더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되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그거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그 강원도에 큰 산불 있었을 때 네, 속초 쪽에. 네, 소나무 탓을 하면서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길게 해볼 텐데 봄이나 가을쯤에 그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타면 그 다음에 뭘 심으면 버틸 수 있는 종이 있나? 이게 또 기후도 바뀐다니까 화렵수가 쓸만한 게 있나? 어디 동남아에서 잘 크던 것들 있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바닷가에 식물이 자란다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배추 절여보시면 소금을 뿌리면 수분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게 삼투압의 원리죠. 네. 우리는 그걸 살린다고 하지 않고 죽인다고 하죠. 예. 배추를 죽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소금기가 많은 땅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식물은 계속 물이 빨려 나가요. 말라 죽어요. 그럼 김치가 돼요. 예, 물이 많은 것 같지만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예, 그냥 소금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한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견디는 애들은 그러니까 스스로 에너지를 써서 그런 염분을 밖으로 뽑아낼 수 있거나 막을 수 있거나 이런 메커니즘을 진화를 통해서 획득한 애들만 거기 살 수 있는 생존자. 강한 자들만 살아남은 광경이었던 거군요. 그죠. 진화를 해석은. 통해서 거기에 살 수 있는 애들만 남아 있는 애들인데 해송을 지금 심는 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소나무 재선충이 기대되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피해가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전국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서도 그냥 산책하다 보시면은 소나무들이 옛날보다 훨씬 비실비실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전국에서 재선충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전 들었거든요. 뭐 영남 쪽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소나무를 다시 심는 게 뭐 산불에 취약한 거, 뭐 사람들의 뭐 우리는 소나무랑 좀 이별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숲을 만들겠다? 이거 되게 힘든 겁니다. 근데 가끔 또 불이 붙고 이러면 불이 나고 이러면 네. 그 친구들부터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숲이 없어지면 아주 곤란하단 말입니다. 네. 숲은 어떻게 되살리나? 숲을 만든다는 거는 그 자체로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옛날에 뭐 박정희 때 나무 심는 거 보면 진짜 국가 단위의 어떤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흙이 있고 이런 데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바닷가는 진짜 어렵습니다. 바닷가는 그래서 저도 막 그런 자문이 들어오는데 서로 알아요. 이건 너무 어렵다. 이런 거를. 다 자란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너무 오래 걸리고 네. 살아남기도 어렵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긴 한데 네. 다 자란 나무는 심으면 진짜 죽거든요.
근데 그게 맞긴 한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요. 그 기다림을. 조그만한 나무가 네. 들어와가지고 왜 돈이 없어 지자체에 왜 이런 조그만한 거 심어줘 막 이러면서 못 견뎌요. 숲 만든다며 이건 숲이 네. 아니잖아. 우리는 강동 사람들은 차별하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비실비실한 나무 심어줘 막 이렇게 밀원이 들어올 수 그러니까 있죠. 아파트와 나무를 헷갈리는군요. 네. 근데 나무는 꽂으면서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네. 근데 그래도 큰 나무를 심는 거는 저는 무조건 거의 굉장히 강력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네. 근데 이거는 바닷가에서는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일반 숲이어도 큰 나무 심는 건 어렵군요. 네. 우리가 큰 나무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나무를 심어서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참는 지역들이 있는데 바닷가는 진짜 못 참아요. 김우성 지역위원장하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들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김우성 지역위원장을 가끔 불러가지고 얘기할 이야기들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만큼 불리하다. 뒤집을 확률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기고 싶으면 잠깐 나갔다 와라. 의기를 불태워라. 그럼 할 일은 많이 보일 것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엑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분까지 꼼꼼히 따졌어요.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저자극 안심생리대 29days.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 옥자요. 충성 병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당장 탄소를 제로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셔야겠습니다. 네, 친절하게 조몰주님께서 방송에 도움이 되는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117년 만의 무더위. 이게 뭐가 슬픈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따위 마케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평산네이처 광고할 때 118년 만의 무더위라고 하겠죠? 그렇겠죠. 네. 앞으로 늘어나는 걸 보실 거예요. 네. 지치다 못해서 쓰러질 지경인 이때 여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게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벌써 지금 냉방병에 걸려서 지금 비실거리고 있고요. 네. 네. 건조는 그러고 있고 네. 저는 사무실 들어오면 덥게 누가 이렇게 해놨어 라고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죠. 제 옷을 잘 가져오고 있고요. 네. XSFM의 청취자라면은 평산네이처로 와서 건강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단 한 방울의 물도 타지 않고 활력의 대표 원료 녹용을 팍팍 갈아 넣어서 만든 진경옥이 있습니다. 홍상가 노경입니다. 녹용에서 가장 귀한 녹용 뿌리의 가장 끝부분 티분골만 사용을 하고요.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게 맞춘 소년보감도 저희가 가격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초코맛이라고요. 네. 진경옥은 2만 원 할인이고요. 소년보감은 9,900원에 지금 9만 안 돼. 그럼 망해. 네. 99,000원입니다. 소년보감은 9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진경옥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진경옥 액세스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숲과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범위가 아주 넓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수부터 바닷가 해송부터 네. 강남 네. 다 돌았어요. 작은 해송을 심어 놓으면 시민들이 와서 이거 언제 자라냐고 불평한다. 그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면
업자들이 시청에 가서 시청 공무원들 상위직들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사람이면 누구죠? 윤석열의 오랜 친구라고 주장하는 강릉 황 사장 같은 사람이 야, 저 비실비실한 조그만한 나무 있는 데다가 호텔을 하나 지어보려고 하는데 말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강가와 바닷가의 업자들은 방파제 역할을 하는 숲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나쁜 일은 더 생길 것이다. 도시 인프라와 부동산 자산 가치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 답! 강남역의 침수는 또 생길 것이다. 네, 당연한 거죠. 그 도심 공동화 현상이 부도심 공동화 현상이 강남역까지 일어나지 않는 한 근데 일어나도 마찬가지인 게 이미 건물은 지어놨는데 그거 헐고 숲을 만들지 않는 이상 네. 예, 라스트 오브 어스 플레이어 보면 알잖아요. 건물이 무너져 있는 거지. 그 네. 건물이 다시 자연스러운 식생으로 돌아오는 데까지에는 예. 그죠. 그리고 사람이 떠나면은 그 빗물바지에 쌓인 낙엽은 치워줄 사람이 또 없어가지고 더 홍수가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느린 재난은 계속될 수밖에 네.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해운대 얘기했으니까 그 수영구에 사는 노인들은 이유를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광안리 모래가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 네. 밑 빠진 독처럼 들이붓거든요. 이게 일상이 됐거든요. 하지만 빨리 없어진다. 이제는 그건 다들 알고 있어요. 예. 이유를 정확히 안다고 말하는 건 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일종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 근데 왜냐면 거기도 숲 완전히 다 없애놓고 네. 아파트가 돼 있고 리조트가 돼 있고 카페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무겁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닷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고 뭐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들이 주로 도시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네. 바닷가에서 하는 해양 환경 교육들은 잘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가기가 힘들잖아요. 바다는 멀리 있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뭐 공무원도 그렇고 사람들이 실제로 수요를 찾아서 교육 받는 사람들이 바다로 가는 경우도 이렇게 좀 어려워요. 저 당장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네.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다가 도시란 바다를 끼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다와 가까이 무언가 인프라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구조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훨씬 심각한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끓고 있는 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바다가 이미 끓고 있어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뭐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단계를 넘어서 이미 아예 이제 수온이 너무 높아지면 단백질 변성이 오는 말 그대로 삶아지는 그렇죠. 그 지경까지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이산화탄소를 사실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그 이산화탄소들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걸 우리는 탄산이라고 하거든요. 탄산수 제조기 이런 거 써보셨나요? 그럼요. 싼 거 쓰면 이렇게 힘으로 눌러야 돼요. 맞아요. 그 뭐지? 써보셨군요. 네. 너무 당연해서. 고등학교 때 이거 무기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싶거든요. 네. 네.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데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으면 높아지고 압력이 높으면 높아져요. 그러니까 차가운 탄산수, 그다음에 네. 힘으로 눌러서 이렇게 탄산을 녹이고 이러는 건데 어쨌든 간에 탄산은 물에 녹아 들어가거든요. 잘 녹는 기체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글자 그대로 산이라 바다 전체의 산성도가 달라져요. 아, 그런 문제도 있군요. 그러니까 산이 달라졌을 때 그런 우리가 산호초를 이루는 그 구조가 망가진다거나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갑각류들이 그 껍질을 합성하기가 힘들어진다거나 이런 바다 생태계의 구조를 담당하는 애들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설치 자체가 박살나는 거죠. 그럼 그 예를 들어 우린 다큐에서 산호초 숲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나 갑각류들이 사는지를 보잖아요. 그죠. 산호초랑 똑같이 생긴 녀석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산호초 숲에 살고 있는 그 조그만한 애들이 네.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면 거기는 그냥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숲이 박살났을 때 옆에 숲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바닷가는 이쪽 섬이 박살나면 옆에 섬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멀거든요. 너무 넓으니까. 네, 그래서 그 구조가 박살났을 때 어디서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우주 여행 같은 거군요. 네. 지구가 박살난다고 해서 화성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맞아요. 다큐멘터리 본 기억으로 떠들 것 같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일군의 산호초가 있는 지대가 있고 네. 그 산호초를 중심으로 먹고 사는 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대대로 살다 보니까 산호초랑 똑같이 변신하는 게 자유로운 동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산호초, 일군의 산호초가 그 수온 상승을 못 이기고 사라지면 엄청난 수준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건 일어나고 있을 거고. 네, 일어나는데 잘 몰라요.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네,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그런 말은 대단히 뭔가 농식물에게 애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안 와닿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생태계 다양성이 무너진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뭐죠? 라고 했을 때 뭐 다양한 건가요? 뭐 이런 느낌으로만 이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계산법 중에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종의 수가 있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숲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숲에서 뭐 가로 세로 10m 이렇게 줄을 쳤다고 칩시다. 그 안에 뭐 소나무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나무들이 있겠죠. 몇 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산호초 숲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경사가 있겠죠. 섬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양이나 수온에 따라서 되게 다른 환경이 펼쳐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해요 이상하게 생긴 거는 야광 나오고 머리에서. 네. 그래서 그게 빛이나 그런 염류가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가로 세로 10m 안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종수가 육상 생태계랑 다르게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이거든요. 다양성이 엄청 확보돼 있다. 엄청 높은 지역인데 그 지역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한 번에 훅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생물이 없어서 저런 생물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무슨 생물들이 없어진 걸 말하려면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모른다란 말이 무겁다고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잘 모르는 영역이 발생을 해요. 이제 농축산인한테 최근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저 그런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요. 결국 작년이었습니까? 재작년이었습니까? 벌들 사라진 미스테리. 정확한 원인을 짚어준 사람이 없었다. 네. 지금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떤 종들에게는 분명한 환란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몰랐고 중간 단계들도 우리가 가본 적이 없거나 본지 너무 오래된 거라서 결과적으로 벌이 이렇게 많이 사라진 것도 파악해낼 수 없었다. 원인을. 그러니까 뭐 그런 멸종에 관한 역사 이런 거 보면 그 뭐 포유류는 뭐 1900년대 이후로 몇 종이 사라졌고 조류, 양서, 파충류 몇 종이 사라졌고 막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곤충이 엄청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곤충이 동물의 생물 다양성을 얘기할 때 한 70, 80%가 곤충이에요.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은 언제 얼마나 없어졌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치로만 존재하는 거지 멸종된 종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섬세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종의 멸종으로 인해서 무슨 도미노 현상이 생겨서 인류의 삶에 영향이 끼쳐지면 그때 파악하려고 하면 모른다. 모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네요. 느린 재난은 어떻게 삶을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알기도 어려운 상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부산에서 어떤 지질학회인가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류세를 규정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논의를 하다가 규정 못했어요. 아마 뭐 유럽이나 좀 모르겠어서 멋진 곳에서 지금부터 인류세입니다. 뭐 이런 거 하겠죠. 네. 근데 부산이 안 멋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해운대 멋지죠. 네. 근데 그 인류세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지질 시대로 구분할 때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생물의 대멸종이 있으면 그 지질 시대를 구분해요. 예를 들어서 공룡이 있으면 중생대, 공룡이 없으면 신생대, 뭐 이런 느낌으로 크게 나누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제 신생대 제4기 홀로세거든요. 근데 홀로세는 엄청 긴 시기라서 옛날에 막 빙하기 왔다 갔다 하고 뭐 맘모스 뛰어다니고 그때도 홀로세고 지금도 홀로세예요. 근데 불과 50년 전, 100년 전에 한강에 얼음을 잘라가지고 아무데나 집어넣어 놓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던 그것도 같은 새라고 구분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 그죠. 지금 우리는 해운대에 그런 걸 만들 수 있고 강남을 만들 수 있고
뭐 인공섬도 만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생물의 대멸종을 초래하고 있고 맞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뭐 누구를 사냥해서 죽였다 이런 건 기록이 남거든요. 근데 서식지를 바꿔버리면서 아까 산호초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갯벌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사라지는 종들에 관한 건 기록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구 표면을 바꿔놓고 대멸종이 발생해서 이런 거를 지질시대를 구분해야 되지 않냐? 라는 논의가 그 인류세에 관한 논의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를 인류세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젠가는 저는 그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대멸종이나 기후변화 그런 것들이죠. 아까 말씀하신 부산 얘기가 이거군요. 그 2024년에 8월 부산에서 열릴 37차 세계 지질 과학 총회에서 인류세가 최종 비준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안 됐다. 네. 네. 조금 더 멋있는 곳에서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부산에서 되게 권위 있는 그런 회의가 열려서 인류세를 인정할 것인가를 각국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안 됐다. 네. 네. 그 지구의 표면을 이 정도로 막장으로 만들어놨으면 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생대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이런 게 떠올라요. 산책을 다니다 보면 도심에서 산책을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위에서 이제 죽어 있는 지렁이들을 많이 봅니다. 하도 산책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제 습성을 대충 파악하거든요. 지렁이들의 습성을요? 네. 비가 오고 조금 축축할 때 바람을 쐬러 나와요. 네. 하고 나와요. 그래서 신나게 바람을 쐬다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입장은 이해합니다. 뭐 밝고 바람 부는데 잠깐 나와 있고 싶었겠죠. 그럼 언제 죽죠? 바싹 말라있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위에서 동력을 잃었을 때 가요. 집으로 가는 길을 못 찾았을 때. 예, 이론. 아스팔트가 너무 길면 거기 잘못 들어서면 가는 거예요. 일종의 로드킬이죠. 맞아요. 예. 도시가 안 있었고 그 자리에 숲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은 갈 일이 없죠. 우리가 로드킬로 제일 많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종 고양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곤충들이나 더 작은 애들이에요. 네. 네, 지렁이도 많이 죽고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네. 차들이 달리면 헤드라이트에 날벌레 엄청 부딪혀 죽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벌레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죠. 연구자가 그거를 긁어서 이제 거기서 DNA를 뽑아서 이제 어떤 종들이었는지 뭐 연구하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작은 존재들이 도로에서 죽어나가는 거는 계산하지도 않고 아무런 정책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인류는 생각보다 무심한 야수군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뭘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죽이고 서식지를 바꾸고 뭐 그런 거죠. 인류세에 관한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크기가 안 클 뿐이지 공룡 같은 거예요. 막 밟아 죽이고 아무거나 먹어보고. 공룡보다 파괴의 범위는 더 크지 않을까요? 공룡은 이제 팔이 짧아서 공사를 못하니까. 그죠. 예, 건물을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네. 결국 주제는 느린 재난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디테일을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볼까 하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주식 많이 들여다보고 기업 문제에 밝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결국 기업은 탄소 배출 줄일 수 없다. 그럼 인류는 탄소 배출 줄일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정말 그런지를 우리가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가끔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그냥 아무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 네. 의 얘기군요. 우리 이제 저희 한강가 비슷한 우리 동네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번 주에 그냥 슬쩍슬쩍 고민하셨을 거예요. 예.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는. 네. 이 고민을 좀 자주 해볼까 합니다. 네. 기업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낙관적인 분하고 얘기하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그렇죠. 네. 기업들이 저지른 병크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뭐 본인이 용기가 있으시다면 저희는 뭐 포스코 얘기만 할까요? 책임지지 않는. 포스코는 좀 덜 무서우니까. 그래요? 그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4회 목요일에 그것을 알기 싫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